자, 그 2장의 커머셜 뱅크에 우리 캐피탈 자본 얘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디파짓 인슈어런스가 있는 경우 어떤 식으로, 뭐를 해줘서 생기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말로만 했는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모델링해서 한번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이걸 제가 좀 덧붙이게 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 은행에는 은행의 자금 조달이 이제 C만큼의 캐피탈과 D만큼의 디파짓 서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현금을 조달해서 이것들은 이제 A라는 어떤 그 에셋에 다 투자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이제 은행에는 캐피탈도 있고 그 예금자들한테 받은 그 돈도 있고 일종의 부채죠. 이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캐피탈, 이건 은행 예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겠죠. 또 어떤 이 대변 또 어떤 게 있을까? 또 다른 항목으로 은행의 그 자산 뭐 부채 구성이 이제 롱텀 데트가 있겠죠. 롱텀 데트. 은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 국민은행이 발행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KB 한국은행의 주식도 있고 KB 한국은행의 채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KB 한국은행에 걔네들이 그 은행에서 받은 예금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롱텀 데트가 없는 걸로 가정하고 지금 그 중요한 지금 타픽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한 거죠. 그럼 이 은행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 돈 가지고 이제 대출에 메인 사업이 대출이니까 대출을 할 건데, 대출은 뭐 위험한 사업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사업도 있다. 그래서 대출하는 사업을 우리는 프로젝트 N이라고 하죠. 왜 N이라고 했는가 하면 N의 크기에 따라서 대출의 위험성이 달라지도록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 N이라는 곳으로 대출을 해주면은 대출 사업인데 이거 프로젝트 N으로 제가 이름을 명명한 거죠. 그럼 돈은 예를 들면 C 플러스 D가 다 모두 투자한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출 사업이 위험한 사업이에요? 안전한 사업이에요? 근본적으로. 위험하죠. 위험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것의 반대가 안전한 건데, 그러면 어떤 것이 by definition, 어떤 게 안전한 거, 어떤 게 위험한 거예요? 파이낸스에서 얘기할 적에? 네? 수영이 여보사니 어떤 게 안전한 거예요? 분산이 작아야지. 대출, 굉장히 안전한데 대출해주면 분산이 작을 수도 있어요. Still risky, by definition.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안전한 비즈니스와 안전한 투자와 위험한 투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파이낸스에서 얘기할 적에. 확실한 캐시플로우. 오케이, 확실해야 돼, 확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은 오늘 삼성전자 130만 원에 샀는데 1년 후에 얼마 될지 모르죠? 그건 불확실한 거고, 리스크한 거고. 그런데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1년짜리 샀다. 그러면 국채 이자율이 예를 들면 3%라. 그러면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살면은 1년에 무조건 103만 원을 받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정부가 파산합니까?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돈 찍어내면 되니까, 정부는. 그래서, 그 리스크의 정의는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왜 나오냐? 이런. 이게 anyway.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출 사업이 위험한 거죠. 어떻게 위험한가 하면 좋을 경우도 있고 나쁠 경우도 있다. 자,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은행의 캐피탈은 안전하게 그냥 정부 국채를 사는 걸로 투자를 했다. 1년 뒤에는 캐피탈 투자의 1년 후 캐시플로우는 R만큼의 국채 이자율을 받고 끝난다. 1년짜리 국채입니다. 이 모든 돈은 1년짜리 프로젝트 들어간 거예요. 지금 1년 후에 은행이 다 청산하고 다 1년 만에 다 끝낸다고 가정한 겁니다. D만큼은 D 전체를 대출에 사용했는데 이 대출의 결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출은 1년 뒤에 D 곱하기 1 플러스 I는 뭡니까? 이 대출에 대한 예금자들을 줘야 할 이자예요. 예금자들은 줘야 할 이자까지 주고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얻고 있다. 근데 이 알파
수익률은 uncertain합니다.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좋은 경우나 안 좋은 경우나 N 곱하기 A만큼의 어떤 프리미엄을 얻게 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은. 좋은 경우는 플러스 N 곱하기 B만큼 더 얻게 되고, 안 좋은 경우는 마이너스 N 곱하기 B만큼 작아진다. 왜 이런 식의 그 모델링을 했는가 하면,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하면은, 일단 C를 만약 없다 가정합시다. 이런 식의 대출을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예금자들한테 이자를 충분히 줄 수 있나요, 없나요? 평균적으로. 이런 식의 바로 차입자한테 대출을 해주면은,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면은, 평균적으로 은행이 자기들이 돈을 융통한 예금자들한테 이자를 평균적으로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모델링에 따르면. 있어요, 없어요? A, B 모두 0보다 커요? 있죠?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 B, 마이너스 B 이건 평균적으로 없어지니까 남는 게 D 곱하기 1 플러스 I 곱하기 NA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자를 줘요. 그러나 B가 A보다 크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은 뭡니까? D 곱하기 1 플러스 I인데 A 마이너스 B는 이게 0보다 작죠. 그래서 상황이 나쁜 경우에는 이자를 못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한 거죠. 그리고 앞에 N을 한 이유는 뭡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발로트가 커지죠. 다른 건 다 똑같고 N이 커지면 뭡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N이 1이면 그냥 A 플러스, N이 2, 3, 4 커짐에 따라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나쁠 때 이 마이너스는 굉장히 나빠지고 그래서 N이 바로 이 프로젝트, 이 대출자의 그 위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다 했고 국채 이자율이 더 비쌀까 아니면은 은행이 차입자가 돈을 빌릴 적에 그때 은행이 요구하는 이자율이 더 비쌀까? 이게 더 비싸겠죠. 국채 이자는 안전한 자산이고 은행은 위험한 언설턴한 그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리스크 프리미엄만큼 더 높은 리턴을 요구하겠죠. 이런 식의 관계가 있게 된다. 그 N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측정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N은 은행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이 좀 위험한 거를 덜 안 좋아한다면 낮은 N을 선택하고 위험한 것을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싶으면 큰 그런 리스크가 큰 그런 차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이 캐시플로우 전체의 평균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NB는 이건 서로 상수에서 없어지니까 이게 half and half, 50%, 50%의 확률이 발생한다면 이 캐시플로우의 평균은 B가 없어지고 그냥 N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 캐시플로우에 그러면 그야말로 아까 분산 얘기했지만 표준 편차를 보면은 표준 편차는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는 D 곱하기 N 곱하기 B가 나온다. D 곱하기 N 곱하기 B가 바로 표준 편차다. 이 프로젝트에. 자, 여기서 질문. 왜 계산을 해보지? 표준 편차 계산하는 공식 알죠? 루트 C이고 X, I 마이너스 뮤의 자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I 사건의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을 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DMB 바로 나왔을까? 응? 바로 나왔네? 바이노미얼 분포는 바로 이렇게 바이노미얼 분포인데 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바이노미얼 분포인데 왜 이 수많은 이 조합 중에서 왜 DNB가 나왔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도 약간 close. Close your mouth. Just kidding. I'm sorry. close라는 얘기는 그래도 답에 약간 가깝다는 얘기인데, 영어도 끝까지 한국말만 아니라 영어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I'm sorry. 제가 하는 얘기의 89%가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DNA가 바로 그 표준 편차로 나왔을까?
오케이, 뭐, 이건 없다고 치고, 그리고, 그러면, 만약 이런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50% 확률이 이렇게 되고, 50% 확률이 이렇게 된다면, 왜 이 프로젝트 캐시플로우의 표준 편차는 DNB가 됐을까? B만 분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A, B 모두 다 상수야, 여기. 다 상수야, 다. N은 우리가 정해야 될 상수, 이거 변수 아니에요. N은 이제 은행이 정하면 되는 거고, 다 상수야, 다 상수. 단지 이 상수의 값과 이 상수의 값이 틀릴 뿐이지. 그래서 분산이 있을 뿐이지, 이게 뭐 변수고 상수하면 큰 상관은 없어요. 왜, 이 캐시플로우 불확실하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거 다 상수입니다. N이 지금 모든 게 상수인데, 왜 지금 N도 주어진 걸로 본다면, 왜 이 표준 편차가 바로 DNB로 바로 나왔을까? 표준 편차라는 게 평균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그냥 하나의 숫자로 표시한 건데 손실 나면은 이만큼 떨어지고 이익 나면 이만큼 이익을 보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다. 정답. 100% 정답. 이건 제가 교수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를 루트 시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 정의가 뭐예요? 표준 편차가 각 확률 변수의 각 값이 평균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똑같이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취급하기 위해서 스퀘어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건데 바이노미얼은 굉장히 여기 평균이 뭐예요? 평균이 이거잖아, 바로. 그죠? 평균이 이거잖아. D이고 지금 평균으로부터 이쪽은 D 곱하기 N 곱하기 B만큼 더 올라가 있는 거고, 요거는 평균으로부터 D 곱하기 N 곱하기 B만큼 내려가 있는 거죠? 이게 평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평균으로부터 DNB만큼 올라와 있고, 이 경우는 평균으로부터 DNB만큼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이노미알의 특징이 이게 트라이노미알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거는 바이노미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히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애들이 제대로 입학사정관으로 작년까지 일했었는데, 입학사정관한테 애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안 되거든. 애들 교과과정 상에 있는 걸 질문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표준 편차를 만약에 진지하게 개념을 아는 애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해. 14하고 8의 평균이 얼마지? 그러면 평균.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지?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그걸 루트를 막 계산하기 하는데, 한 열 몇 명, 그때 이제 내신 좋은 애들만 열 몇 명 이렇게 그때 물어봤거든.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맞추다. 한 명은 예를 들면 14와 8의 평균이 얼마예요? 11이지, 11.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야, 그러면? 3이지, 3. 11 중심으로 14하고 8이 3씩 떨어져 있죠? 그럼 그게 3이거든? 근데 한 놈은 한 12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공부 잘한다는 애들. 내신은 아주 굉장히 좋은 애들. 한 명은, 3으로 딱 맞힌 애가 있었고, 한 명은 조금 시간 걸려서 맞춰. 다른 애들은 다 루트하고 자승하고 곱하기 2분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 대부분. 교수한테 물어봤거든? 우리과 교수님들. 여기서 얘기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누구한테 그러느냐 얘기하면 somebody and somebody. 계산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적에 그 개념 중심, 실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치고 아무 생각을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Anyway.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보통 프로젝트의 위험과 관련이 있죠. 평균 중심으로 얼마만큼 발라티리티가 있는가가 바로 표준 편차의 얘기니까. 그러므로 이 표준 편차가 위험성인데, 표준 편차를 N으로 편미분하면 NB가 나오니까, I'm sorry, DB. 오케이? DB. DB가 나오니까, 뭡니까? DB는 다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는, N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이 프로젝트의 캐시플로우의 그 변동성은 커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N이 크면 클수록 이 프로젝트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예금자들한테 원금 플러스 이자를 다 주고 1년 뒤에 그리고 청산할 건데, 그때 남은 캐시플로우들의 평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금자들은 돈을 다 갖고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캐시플로우에서 평균 갚아야 될 돈을 빼주면 되죠. 이건 다 평균이니까. 평균 전체 캐시플로우, 은행에 들어오는 전체 캐시플로우에서 예금자한테 갚아야지 평균 돈을 빼주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은행의 캐시플로우가 남아요. 왜 남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일단
일단 이게 남아있고, 이 경우나 저 경우나, 또 이 경우나 하더라도, 이 경우에 따른 잘못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게 1 플러스 i보다 적어지니까, 디파지터들한테 돈을 다 못 갚을 수가 있고, 이자까지. 그렇죠. 이게 남아있지만, 이게 B가 굉장히 큰 숫자라면 이것을 다 합쳐도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anyway, 평균적으로 보면 NB, -NB 다 없어지니까, 평균적인 캐시플로우는 여기 없으니까 D1 플러스 I 플러스 NA가 돼버려서, 평균적으로는 이걸 갖고도 남죠. 갖고도 NA만큼 남고, 또 C1 플러스 R이 있으니까 충분히 많이 남죠. 평균적인 캐시플로우는 DNA만큼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캐피탈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 것만 남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그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남아요. 오히려 평균적으로는 N이 커질수록 더 많이 남아. 왜? 제가 이제 모델링 하기를 N이 B와 연동돼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NB-NB 다 없어지지만 NA는 살아남아있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딜레마는 이거죠. 은행의 딜레마는 N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하면은, 잘못하면, 예금자들한테 예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못 주고, 원리금 제대로 못 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평균적인 캐시플로우는 높은 그런 프로젝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의, 그 책에 나왔지만, 리턴 on equity. 은행의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은행의 캐피탈이 C만큼 들어갔고, 은행의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돈이 이만큼 떨어져요. 이만큼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다시 이 리턴 에코티는 우리가 은행이 위험한 프로젝트를 택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뭡니까? N으로 뭡니까? 편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걸 경제에서 뭐라고, 이런 식으로 이 편미분에서 N이 변할 적에 ROE는 어떻게 변해?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 펄스 로드 컨디션은 이거 equals 0 해가지고 최소 구하는 게 펄스 로드 컨디션이고, 비교 정태 분석이죠. You're close. So close your mouth. Okay? No, just kidding. 뭐 상처받았다고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누가 황윤석? 오늘 뭐 빙고가 막 2개야. 나중에 또 close your mouth라는 또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뭐 open your mouth. 오케이? 근데 왜 나 X를 쳤냐? 황윤석한테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의 수익률은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할수록 높아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뭐 스트레이트 라인이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턴 온 에쿼티가 커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N이 사실 무한대로 가면은 그때 ROE가 가장 커지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은행은 언제 파산할까? 다시 이 모델을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제가 좀 약간, 예금자들한테 들어가는 돈과 은행에 들어가는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어레인지 트럼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이만큼은 예금자들한테 원리금으로 돌아갈 거고, 나머지는 은행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예금자들은 이렇게 돌아가고, 나머지 은행에 돌아가는데, 만약 이게 마이너스라면은, 이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 전체는, 예금자들에 돌아갈 원리금만큼 돌아가지 못하는 셈이죠. 이게 0보다 작으면, 은행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때는. 파산하는 경우인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쪽 전체를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N이 어느 정도 이상 위험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드디어 은행은 파산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파산 위험, N이 N-스타, 이 특정한 임계치 이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차입자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은행에 파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파산 위험이 있지만 또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N이 N-스타보다 더 큰 그런, N-스타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선택했을 적에 은행에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파산되는데 은행에 좋은 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높은 N을 선택했을 때 은행에 좋은 점.
잘 되면은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남고, 평균적으로도 리턴 온 에쿼티가 높아진다. 아까 봤죠? 그러니까 은행은 평균적인 수익성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은, 예금자들의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아서 인살번트, 지급 불능이 되는 그런 사태를 막아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N이 높으면은 은행의 수익률은 높아지는데, 예금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N이 낮으면은 은행의 수익성은 낮아지지만, 그러나 예금의 안정성은 높아진다. 이런 딜레마에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프로젝트 결정하는 거예요. 위험한 프로젝트를 결정할 것인가, 위험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거기에 투자할 것인가, 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두 번째 문제는, 이건 matter of project, 이게 matter of 그 다음에 capital decision. 잘못 썼네.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은행이 자기의 자본 수준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아까와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C 플러스 D만큼의 자본을, 캐시를, 파이낸싱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자본 C보다 K만큼 적게 자본으로 확충하고, 그 대신 그 K만큼 적은 돈을, 예금자로부터 돈을 더 받는다. 자본을 줄이고 예금자들도 그만큼 돈을 더 받으면 전체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여전히 A로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자본이 줄어드는 경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하고 똑같이 평균적인 캐시플로우, 왜 똑같은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 전체 캐시플로우 평균은 똑같고, 이 전체 캐시플로우의 변동성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또 NB라고 썼는데 DB라고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악명이 높아가지고 NB라고 쓴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비슷한 발음 나는 걸로. 근데 이제 은행에 떨어지는 평균적인 돈은 틀리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예금으로 충당했죠, 이제. 그러니까 예금자들한테 갚아야 원리금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떨어지는 돈은 이제 똑같은 프로젝트인데, 자본 조달 구성이 틀려짐에 따라서 은행의 캐시플로우는 달라진다. 그러면 전체 캐시플로우의 평균과 예금자들한테 갚아줘야 될 돈의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죠. K만큼 더 늘었어요. 빼주면은, 아까, 이 평균이 이거니까, 여기서 D1 플러스 I만큼은, 여기 D 곱하기 1 플러스 I는 그대로 요거와 요거는 없어지고, K1 플러스 I는 여기 없으니까, 그래 남아있겠죠. 그래서 결국 D1 플러스 I는 없어지고, DNA 플러스 CI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거는 우리 가정하게 될 때 0보다 크다 가정합니다. 아까, 아무리 평균적 캐시플로우는, 여전히 0보다 큰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은행도 남는 거, 0보다 크다 가정하고, 이때, 이러기 위해서는 N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가 하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고, 나누면 N이 이 정도 이상이 되면 된다. 자, 아까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도, 봅시다. 이거는,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시리어스한 얘기는 아직 아니고, 이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프로젝트 투자하기 때문에 평균적 캐시플로우는 0보다 크다. 자, N이 커야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금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갚아줘야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n이 크면 더 위험해지긴 하지만 은행에 들어오는 프로젝트로부터 들어오는 평균적인 캐시플로우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n이 커지면. 커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더 많은 돈을 갚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n이 큰 그런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본이 적으면은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K만큼 조정했을 때, K만큼 캐피탈 조정했을 때, 이때 리턴 온 에쿼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은행의 자금은 C-K밖에 안 들어갔어요. C-K밖에 안 들어갔고, 은행에 떨어지는 돈은 이만큼 떨어지죠. 이제 그 예금자의 돈을 갚고, 나면은 요 정도 남고, 그러니까 분자도 적어졌고, 이만큼 더 줘야 되니까, 분모도 적어졌어요. K만큼 덜 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은행의 자본이 줄어들었을 적에 은행의 수익률은 이렇게 정해지는데 여기에서도 n이 커지면은 은행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점점 더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면 평균적으로는 캐시플로우가 더 커지는 그런 구조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n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C-K분의 DA가 남는 거죠. 다른 없어지고. 그러면 아까는 자 n이 커지면 리턴도 커졌다. 아까도 보면 n이 커지니까 은행의 수익률이 높아진 거 아까도 확인했어요. 그때는 이 정도였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자본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n이 커지니까 수익률은 커졌는데 그 커지는 그 속도가 아까 K만큼 줄지 않은 아까보다 지금 더 커졌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은행의 자본을 줄이면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할 그 인센티브가 더 커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 수학적으로 왜냐하면 그 더 적은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예금자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더 많은 돈을 페이백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해주고 남는 돈이 은행에 떨어지는 수익인데 그 수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n을 크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캐피탈이 적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은행은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을 더 좋아하게 된다. 아까도 좋아했어요. 캐피탈이 C였을 때 지금 C-K가 됐을 적에도 저쪽에는 예전보다도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학부 수업에서 모델링 한 걸 보니까는 좀 생소하겠지만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여러분 그냥 100% 말로만 하는 거예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냥 말로만 그냥 디파짓 인슈런스 얘기나 캐피탈 얘기 나오고 말로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모델링해서 하는 거 보면은 왜 무엇 때문에 더 커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게 만약 혹시라도 by any chance 혹시라도 이런 게 재미있으면은 흥미 있으면 뭐 재미는 없다고 여러분들 나이에 이게 재미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재미는 없다고 보고 흥미가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학구적인 거야. 그러면 그 흥미를 굉장히 학구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게 좀 흥미가 있으면 뭐 얼굴 좀 흥미를 나타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이제 교수님들 하는 연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하는 연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연구일까? 하나는 어떤 연구, 하나는 어떤 연구? 네? 뭐 양적인 연구, 질적인 연구. 양적인 연구까지는 뭐가 될 것 같은데 질적인 연구 그러면 아니 왜 뭐 약간 사실 여러분들 답을 몰라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상상해 교수님들 하는 연구의 방식 내용이 두 가지야. 크게 보면 예? 모델링과 좀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하나는 실증 분석, 하나는 이론 연구, 하나는 실증 연구. 이론 연구는 뭐가 이론 연구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 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될까? 블랙쇼스가 그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포뮬라 공식을 만들어냈어. 실증 연구는 과연 블랙쇼스 포뮬라가 우리나라 옵션의 시장 가치에도 적용이 제대로 잘 적용되고 맞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찾기 해보는 실증 연구인데, 교수님들 하는 연구 중에 100편 중에 한 95편이 이런 연구일 것 같아? 실증 연구일 것 같아? 대부분 실증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캐피탈이 작아지면 은행이 굉장히 위험한 그 선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캐피탈이 적은 경우, 캐피탈이 적어진 경우에는 예전보다 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위험한 투자를 위험한 프로젝트를 선택했을 적에 은행의 수익성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니까는 예전보다도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될 수가 있다. 똑같은 캐피탈 레벨 잠깐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두 개로 나눠볼까나, 두 개로. 이거는 뭔가 하면, 오케이. 이게 그거구나. 미안합니다. 여기서 원래 그게 맞았네. Error of, project. 여기까지는 지금 은행이 N과 관련된 얘기죠. N과 관련된 얘기. 은행의 자본이 줄어들었는데 그 경우에는 결국 예전보다도 더 위험한 투자를 좋아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자본을 줄여야 될 것인가를 만약에 알아본다면 이번에는 이걸 보면 되겠죠. 은행의 이제 C에서 K만큼 자본을 줄인 상태에서 그때 은행의 수익성은 그게 ROE K인데 만약 K가 커지면 즉 자본을 더 많이 줄이면 그때 수익성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전히 편미분 하면 돼요. 편미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편미분 하면은 0보다 크게 나온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기 0보다 더 크게 나올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우리 부호의 크기를 모르는데 보통 생각해 보시면 은행의 밸런스 시트가 자산 밸런스 시트 우리말로 뭐죠? 대체대조표. 그래서 대체대조표 말고 요새 다른 말로 하던데 또? 그 재무상의 변동표는 다른 거고요. 아무튼 close your something. 오케이? 이렇게 자, D하고 C 중에 어떤 게 더 클까? 은행의 대체 대조표를 보면 D하고 C 중에 압도적으로 뭐 하나 더 커요. 어떤 게 더 클까? D죠? 대부분이, 은행이 하는 게 그건데, 돈 받아서 대출해주고, 최소한 내 캐피탈은 물론이죠. 그러니까 D가 C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이 R은 뭡니까? 국채 투자할 때 받게 되는 리스크 프리 리턴이고, 이거는 뭡니까? 대출자한테 은행이 요구한, 예금자들한테 은행이 주는 그런 이자율이죠. 그러면 둘이 차이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채 이자율이 몇 % 정도 돼요? 대충 보면 한 2점 몇 % 그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면 한 3%, 2% 후반 이렇게 받죠? 사실 저는 가정하기를 R보다 약간 크다고 했는데, 만약 I가 R보다 작다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 전체 마이너스, 이 전체는 다 플러스니까 당연히 이건 플러스고 I가 R보다 크다 하더라도 별 차이 없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C도 굉장히 작고 D에 비해서 I와 R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그건 확실하게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가정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D는 C보다 크고 N 곱하기 A가 I-R보다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자, 자본을 K만큼 줄이고 그만큼 은행 예금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융통해서 이제 투자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 수익률은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아지더라. 즉, 자본을 줄이면 줄일수록 은행의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줄일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 입장에서는 자본을 느리게 해야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자본이 충분해야지 그 뱅크럽트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규제 당국에서는 그걸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 이제 이것도 결국 이거 다 상수기 때문에 상수 플러스 어떤 플러스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K가 커질수록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K가 어디까지 커질 수가 있어요? K가 아주 커지면 C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K가 C까지 C에 가까이 갈수록 이거는 리턴 은행의 수익성은 높아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캐피탈 레벨이 작아질수록 0에 가까이 갈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또 관련해서 그러면 실제로 수익성이 지금 K와 관계없이 K만큼 이제 자본을 줄였는데 수익성의 변화가 얼마만큼 커졌을까? 자, 이거는 K만큼 줄였을 때의 수익성입니다. 은행은 자본을 C만큼 K만큼 조달해서 투자해 보니까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디파지터한테 돈을 다 갚아주고 이 정도의 캐피탈가 나왔고, 그 전에 C만큼 투자했을 적에는 은행에 떨어지는 돈이 이 정도였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리턴은 은행 수익성과 과거의 캐피탈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그때 수익성에 차이가 있는가?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 역시 결론적으로 이게 계속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역시 아까 얘기 그대로 C 0보다 크다고 가정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고, 아까와 똑같은 분자에다가 분모하고 K만 틀려진 건데, 결론적으로 재밌는 건 뭡니까? 이 수익률의 향상, 은행 수익성의 향상이 0보다 크게 나왔는데, 이것조차도 K의 함수다. 그러니까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성이 향상된다는 얘기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전 수익성에 비해서 지금 수익성이 더 커진다. 그런 얘기나.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만약 시험에 낸다면 이거보다 훨씬,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지금 시험에 1시간 15분 동안에 이렇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기는 복잡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내겠죠. D 플러스, C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그 결과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 적에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나, 그런 것을 구체적인 모델로서 한번 파악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수익성의 증대가 n이 커질 적에 n이 커질수록 역시 커지더라.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싶으면 지금 캐피탈 레벨을 조정하는 게 하나 있고 n을 조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캐피탈 레벨의 조정이 크면 클수록 수익성이 늘어나고, 지금 요 차이점이 여기서 요번엔 그러면 일단 자본을 줄인 상황이에요. 줄여서 새로운 리턴, 이거는 예전의 리턴의 차이점을 보는 건데, 이미 자본을 줄인 상황에서 요번에 그러면 N을 크게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까 보니까, 자본을 줄인 상황에서 요 차이점, 개선되는 수익성 개선 정도가 더 위험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가 있죠. 이거는 편미분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뭡니까? ROE의 ROE의 변화인데, ROE의 변화를 N으로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ROE의 변화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K만큼 줄인 상태에서 ROE에서 예전 ROE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 이 라운드 델타 ROE는 사실 라운드 전체 괄호하고 ROE K-ROE니까 그대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죠.
x 마이너스 y를 뭐 k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k 난 똑같은 거죠. 이거는 여기서 x는 새로운 ROE k만큼 줄어든 자본 하에서의 ROE고 요거는 옛날 ROE. 처음에 이거 자체는 델타 체인지인 ROE였으니까 이거 같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미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요거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 같은 얘기다. 자, 요거는 두 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걸 하고 끝까지 하고 다시 또 한 번 할 테니까 두 번째 할 적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본을 줄이고 나니까 언제 은행이 파산하는가? 파산하는 건 이 좋은 경우는 파산 안 해요. 좋은 경우는 파산할 수가 없고 안 하고 나쁜 경우에 파산하게 되죠. 나쁜 경우에 이게 은행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는 똑같으니까 은행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더 많은 돈을 예금자들부터 조달했기 때문에 예금자들한테 페이백 해야 될 돈이 D 플러스 K 곱하기 1 플러스 I가 되는 거죠. 은행에 들어올 돈이 예금자들이 갚아야 될 돈보다 적으면 이제 드디어 파산하는 거죠. 그럼 이걸 N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N이 이 정도 숫자보다 커지면은 이 정도 숫자보다 더 높은 그런 프로젝트 선택하게 또 그렇게 위험한 프로젝트 선택하게 되면은 파산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임계치가 N이 어느 정도 이상보다 크면 파산하게 된다. 그 임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임계치는 예전의 임계치, 캐피탈 C를 유지했을 때 그때 임계치보다 차이가 났다. 예전의 임계치는 뭐였어요? 예전에는 임계치는 이거였어요. 이게 이거보다 적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전체가 이거보다 적으면은 파산한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면 파산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n이 n 스타 이 정도 이상일 때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파산한다. 지금은 이제 은행 캐피탈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 파산하게 되는가 하면은 n이 nk 스타보다 커지면 파산하는데 이 nk 스타는 아까의 그 크리티컬 밸류였던 n 스타보다도 작다. 아까는 n 스타가 예를 들면 10이었다. n이 10보다 더 위험한 그런 데 투자하면은 파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은행의 자본이 더 줄어들었죠. 줄어들어서 쿠션이 적어진 거야. 은행이 자본이 충분히 있어야지 나중에 안 좋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자본으로 이제 막아주면 되는데 은행의 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젝트가 아까는 10보다 이상 더 위험이 10보다 큰 경우에는 파산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8보다 높아져도 이제는 파산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자본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n 값이 더 낮은 값, n 스타 더 낮은 n 그런 프로젝트 위험도가 더 낮은 프로젝트를 선택해도 파산할 수가 있다. 캐피탈이 적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결론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요거 하고 이제 한 번 더 리피트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디파짓 인슈어런스 예금보험. 예금보험 얘기도 나오죠. 예금보험이 이제 존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은행은 파산 안 해요. 돈이 모자라도 예금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사실은 돈이 모자라면 예금보험에 커버를 해주면 은행은 이제 다시 예금보험공사인지 정부인지 그 어떤 채권자인지 어떤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죠. 시리어스한 상황이니까. 그러나 테크니컬리는 파산 안 한다.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다 그 경우에 다 5천만 원까지 다 보상을 해주니까. 봅시다. 자, 똑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해서 그대로 캐피탈 수준은 그대로 C예요. C. 이제
예전에 average cash flow는 결국 뭡니까? 이 B는 없어지고 이거였죠, 이거. 예전에 은행에 돌아가는 average cash flow는 이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가 돌아가니까 평균적 캐시 플로우는 이거였습니다. 요번에 디파짓 인슈런스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2분의 1의 확률로 이거는 그대로 받고 2분의 1의 확률로 요 경우가 되는데 요 경우에 예전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마이너스가 안 되죠. 왜냐하면 디파짓 인슈런스가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값이든 0든 둘 중에 이게 플러스가 되면 다행이고 플러스가 되면은 그대로 플러스 값을 그대로 활용할 거고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다 갚아주기 때문에 이게 제로 된다. 은행에 돌아가는 캐시플로는 제로다. 이게 마이너스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은행이 파산했다는 얘기죠. 파산했다는 얘기고 파산의 비용이 그 마이너스 값으로 우리는 구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산 비용이 제로다. 왜냐하면 디파짓 인슈런스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산 비용을 테크니컬 파산 비용이 제로인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디파짓 인슈런스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서 디파짓 인슈런스가 있는 경우에 은행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더 커지는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프로젝트의 위험이 N스타 정도보다 커지면은 파산했어요,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50%였어요. 상황이 나빠지면. 지금은 은행이 N스타보다 더 위험한 그런 프로젝트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제 디파짓 인슈런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제는 이건 좋은 경우는 그대로 나오고 나쁜 경우는 원래 이게 이제 N이 너무 커지면 N스타보다 커지면은 이게 커져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디파짓 인슈런스가 개입하니까 이 경우에도 은행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그냥 0이죠, 0. 마이너스가 아니고 0이 된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은행에 들어오는 평균 캐시플로우는 이게 된다. 그리고 이 평균 캐시플로우 이거와 디파짓 인슈런스가 있을 경우에 평균 캐시플로우 이것과 디파짓 인슈런스 없을 때 그때 평균 캐시플로우는 이거였어요, 이거. 이것이 어떤 게 더 큰가 우리가 보면 되겠죠. 당연히 디파짓 인슈런스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러므로 은행에 돌아오는 평균 캐시플로우의 증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까? 디파짓 인슈런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은행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의, 평균 캐시플로우의 인크리멘털 밸류는 어느 정도가 될까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에서 예전에 은행에 들어오는 평균 캐시플로우를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위험이 높은 투자 안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n이 이렇게 이거보다 크면은 여기다 n을 집어넣어 보면은 C1 플러스 R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에어버리지 캐시플로우가 더 증가하는 셈이 된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에 그 예금을 다 보호해 주게 된다면은 은행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평균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이제 뱅크럽시에 대한 그 비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예금보험공사로 인해서 은행의 캐시플로우가 더 늘어났는데 이 더 늘어난 캐시플로우는 N으로 편분해보니까 역시 플러스가 되더라. 즉, 더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할수록 디파짓 인슈런스에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수익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은 다 디파짓 인슈런스가 다 커버해주고, 그렇지 않고 좋은 상황이 뭡니까? 요 상황이죠. 아무리 이 N이 커져서 지금 아무리 N이 커져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그 영향을 안 받고,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다 커버해 주니까, 여기 좋은 상황에서는 이건 투자가 잘 된 경우니까 캐시플로우가 N이 클수록 커지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디파짓 인슈런스 개입하면은 N이 크면 커질수록 옛날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파짓 인슈런스 존재하게 되면은 은행은 점점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책에 나와 있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안 돼서 그렇지.
디파짓 인슈런스가 있게 되면은 N이 커지면 더 위험한 투자로부터 은행에 들어오는 추가적인 캐시플로우가 더 커진다. 은행은 점점 더. 자, 이게 이제 커머셜 뱅킹, 제가 지난번에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킹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지금 커머셜 뱅킹에 대해서만 모델링으로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다시 이걸 리피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관건이 제가 이슈가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이 세 가지 이슈가 뭘까? 키워드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키워드가 지금 세 가지. 얼마나 위험한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의 위험성, 그리고 자본, 또 디파짓 인슈런스. 요거 세 개죠. 자본과 투자안과 예금보험, 요 세 개씩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디파짓 인슈런스가 없는 경우에, 은행들은, 어떠한 투자안을 선호하게 되는가 얘기했고, 두 번째는 역시 디파짓 인슈런스가 없는 경우에 은행들은 어느 정도의 캐피탈을 선호하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디파짓 인슈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비스무리하게 나중에 올려. 이거 시험에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를 지금 바로 올려주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나중에 프린트 다 알기 때문에 제가 15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이것보다 조금 약간 생략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는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펴가고 있는데, 나중에 참조할 수가 있고, 오늘 얘기하려는 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제가? 책에 나온 것은 말로만 되어 있죠? 그 커머셜 뱅킹. 그 말로만 되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말로만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케이스를 다루면은, 이게 왜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배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흥미가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라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죠. 자, 제가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했는가 하면, N이 바로 위험의 키워드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캐시플로우, 전체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뭡니까? 디파짓, 평균적으로는 의미 있는 투자 아니에요. 이게 N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예금자들한테 D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 다 페이백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N이 어떤 것인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는 다, 의미 있는 그런 N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양수기만 하면 다 의미 있는 투자안이 되겠다. 근데 어떤 N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그게 문제죠. 보니까 이 투자안의 위험성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N이 커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그런 투자안들을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건 투자안 자체의 캐시플로우였고, 두 번째는 은행에 순수하게 떨어지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까? 예금자들한테 다 원리금을 갚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을 바로 이용해서 은행의 수익성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은행에 남는 돈, 은행에서 투자한 돈 계산해 보니까는, 결국은 더 위험한 자산에, 더 위험한 투자안에 선택할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남는 그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투자안이었기 때문에 위험도 커지지만. 자, 이 경우 은행의 혹은 예금자의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면은 예금자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나? 왜 문제가 있죠? 이 경우에 N이 커지면은 이 전체 마이너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가 예금자들 페이백 해야 될 돈보다 작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는, N이 N 스타, 이거보다 커지면은, N이 N 스타보다 커지면은 안 되겠구나. 은행에 파산할 수가 있겠구나. 예금자 돈을 다 못 갖고. 그럼 사실 이 N 스타도 보면은 사실 말이 되죠. 은행이 충분히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N 스타가 커지죠. 이게 이제 위험의 임계체예요. 요 정도 이상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N 스타가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는데, 은행의 자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숫자가 커지니까, 은행의 자본이 충분하면은, 꽤 위험한데 투자하더라도 여전히 N 스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전히 N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 N 스타는 2N인데, 그러니까 점점 임계치가 기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작은 위험에 투자에 해당되는 것은 다 오케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은행의 자금으로 투자한 그 국채 이자율이 높아지면 더 전체적인 은행의 쿠션이 더 많아지는 거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D가 커지면 작아지죠. 예금자들이 더 많은 예금을 하면 할수록 예금자들한테 페이백 해줘야 될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이 N스타는 작아져서 그거보다 더 위험한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해석이 다 가능하죠. 두 번째, 요번에는 동일한 문제, 어떤 문제냐면 동일한 문제 여전히 이겁니다. 프로젝트 디시전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지 망하지 않고 제대로 예금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가. 그 문제를 요번에 캐피탈이 작은 경우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캐피탈만 작고 나머지 모든 건 다 똑같아요. 캐피탈이 작고 그 나머지는 그만큼 예금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다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보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계산이 되고 이 수익성도 아까처럼 위험한 투자를 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속도가 예전에 캐피탈을 더 많이 투자했을 때보다 지금 더 작게 투자했을 적에 더 빨리 높아지더라. 그러므로 이제 은행은 아까 경우에도 위험한 투자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위험하게 투자하게 되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는 은행의 자본이 줄어든 상황, K만큼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이제는 이 K 자체를 변화시켜 볼 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봅시다. 두 번째는 K 자체를 변화시켜 본다면은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은행의 자본을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말로 하면 은행의 자본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부채로 조달할수록 은행의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둘 K만큼 줄였을 때와 줄이지 않았을 때 그때 수익성을 비교해 보니까 0보다 크게 나오는데 K가 0이라면 똑같죠? K가 0이라면 똑같은 자본이니까 K가 0이지 않지만 0이 되는 거예요. K가 0이라면. 근데 K가 이제 1달러라도 적다면은, 2달러 적으면은 이만큼 더 커지는 거. 이게 이제 비례 상수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은행 자본이 적으면 더 높다는 걸 알겠는데, 어느 정도 높은가 하면 그냥 무한대로 높아진다 그러네요. 계속. 비례적으로. 수익성이. 자, 은행의 자본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은행이 언제 망할까? 보니까는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 망한다. 그런데 그 임계치가 아까는 8이었는데 지금은 5밖에 안 된다. 지금 은행이 더 굉장히 쉐이키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본이 적어서 아까는 8 이상까지만 투자 안 하고 그 이하의 위험에는 오케이였는데 지금은 5만 넘어도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드렸습니다. 다시 마지막. 이번에는 은행에 예금보험이 있다면, 이 인더스트리 예금보험이 있으면은 어떻게 또 결과가 다를까? 첫 번째, 은행이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결정할까? 위험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까? 이번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캐피탈 수준은 그대로 똑같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캐피탈 수준을 건드리지 않고 예금보험만 있는 경우까지만 했어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이거는 뭐냐. 은행은 이제 파산을 안 하죠. 예전에는 엔스타 이사인 경우에는 파산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파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파산을 한 그 경우 은행이 어떤 투자를 선택했는가 하면 엔스타보다 높은 그런 투자를 선택했다면은 예전에는 파산했죠. 지금은 파산하지 않고 은행 캐시플로우가 0이 되고 그걸로 끝나고 예전에 마이너스였는데 그래서 결국 그 은행은 파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와 비교해서 아까는 파산하는 경우를까지 감안을 했는데 파산하지 않는 지금 경우에는 은행에 추가적으로 은행에 더 받게 되는 캐시플로우는 이제는 더 위험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게 더 늘어나는 그런 역설이 되는 거죠. 디파짓 인슈런스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 투자를 할수록 오히려 캐시플로우가 더 늘어나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 구조죠, 이 구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전에는 여기도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플러스는 그대로 살고 이때 나머지 이 마이너스는 예금보험공사가 다 커버해 주니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캐시플로우가 커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고 은행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거는 근데 1기 모델이고요. 1기. 만약 이게 2기 모델 되면은 은행 한번 파산하게 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되고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만약에 모델링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은행이 무조건 디파짓 인슈런스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위험한 투자를 하게 지속하는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1기 모델이기 때문에 1기로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온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오늘 배운 거 네. 하이 인슈런스에서요. 네. 그러면 보험료는 공사에서 어떻게? 보험료는 은행이 내죠. 보험료는 은행이 아마 중앙은행이 낼 거. I'm not very sure. 책에는 중앙은행 내는 걸로. 그게 중앙은행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중앙은행에 일정한 예금을 항상 하게 되어 있고 제가 화금년 시간에 아마 배울 텐데 아마 일반 상업은행 중앙은행에 일정한 금액의 그거는 디파짓 인슈런스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디파짓 인슈런스 컴퍼니에 상업은행 그 피를 내야 되겠죠. 디파짓 인슈런스는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그 피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크리티컬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와서 이제 우리 그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피를 디파짓 인슈런스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 모델로 가게 되면 만약 은행이 파산하고 그러면은 지금도 뭐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어떤 사고 났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만약 그런 은행들이 있다면은 장기적인 모델에서는 피를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적절한 균형이 있겠죠. 무조건 N이 크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건 너무 복잡하고 여기서 간단한 질문은 좋았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질문이 없으면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 제가 진도를 더 나간다면은 뭐 이게 인슈런스 컴퍼니를 얘기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또 괄호치기 했으니까 우리는 괄호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 혼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뭐 수업은 챕터 3는 그 장기 투자자라고 기관 투자를 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연기금에 관한 얘기인데,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상품을 팔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에서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는 보험료예요, 보험료. 한마디로 매달 내는 보험료가 프리미엄이 됩니다. 왜 프리미엄이야, 왜 프라이스나 그런 얘기를 안 쓰고 왜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를 쓰는가 하면, 야,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쓰는 또 다른 그 어떤 금융상품이 있죠. 프라이스라는 얘기를, 그게 뭡니까? 옵션이죠. 옵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옵션 프리미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먼저 내고, 예를 들면 아웃 오브 더 머니 옵션은 사실은 그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건데 또 불구하고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보험도 이거 뭐 자동차 운전자들이 보험을 사가지고 보험료 지불할 적에 이게 그거 날아갈 수도 있죠. 만약에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도 그런 개념에서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그런 뜻이, 프리미엄은 보험료로서 그런 뜻이 있고,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나눠진다. Property Casualty Insurance, 생명보험, 보험업계는 나눠지는데, 생명보험회사의 딜레마는, 자, 보통 사람들은 뭐 생명보험을 들면은 뭐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 뭐 30년, 40년 아니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롱텀 상품인 반면에 보험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30년, 40년짜리 프로젝트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 상품에 투자한다. 뭐 3년, 5년. 상대적으로 단기 상품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부채는 장기 부채. 돈을 받아서 다 부채죠. 그래서 자기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만기가 짧은 그런 미스매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의 딜레마. 그걸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채는 롱텀이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역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롱텀 에셋을 투자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숏텀 에셋에 투자를 하더라. I'm sorry. 만약에 숏텀 에셋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미스매치가 생기죠, 미스매치. 부채는 장기인데, 투자 자산은 숏텀이라 그러면 미스매치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롱텀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물론 30년, 40년짜리 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롱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뭐가 미스매치한다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롱텀 숏, 하나는 장기 단기니까 기간이 미스매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낸스를 배우니까 뭐가 미스매치하다고 얘기할 적에 뭐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 듀레이션, 오케이. 혹시 뭐 금융시장 이런 수업 들었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했어요? 네, 이거 뭐 제목 원투. 그러니까 듀레이션 배웠어요? 오케이. 교수마다 틀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라이프 인슈런스하고 캐주얼티 인슈런스, 그다음에 펜션 펀드 하도록 하겠습니다.